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치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치과라고 하는 학문, 치과의학이라는 학문 또는 치과 의사라고 하는 전문 직업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런 역사는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고 있는 윤리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맨 앞에 이런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게 되면 1523년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16세기경이죠. 그러니까 유럽의 이렇게 치과 의술이 어떻게 대중에게 시술됐는가 하는 것을 이제 풍자화 같은 걸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보시면 왼편에 굉장히 화려하게 차려입은 사람이 이제 의사처럼 보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실주구리한 찢어진 바지를 입고 있는 이 환자가 보입니다. 엉거주춤하게 서 있죠. 그리고 그 뒤에 제3의 인물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 보조원인 것 같은데요. 풍자적으로 그린 그림입니다만 이 보조원의 손이 환자의 주머니에 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그 우리에게 아프게 받아들여져야 될 그런 치과의 역사일 것 같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립니다만 그래서 치약의 역사를 쓴 책의 제목이 Excruciating History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절인 뼈저린 그런 역사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 역사를 너무 화려하게 만 봐서는 우리가 어떤 미래 발전을 도모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과거 역사를 있는 그대로 보아야 우리가 나아갈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뭐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려면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를 먼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치과의사라고 하는 그 직업의 정체성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역사고요. 이건 이제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미래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역사와 정체성과 미래를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림은 폴 고유갱이 그린 그림이에요. 죽기 일주일 전에 그린 그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목이 이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이쪽에서 보면 이제 태어난 장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죽어가는 장면이 있죠. 그래서 인생 경로를 전체를 그림 한 폭에 담아낸 그런 그림입니다. 뭐 그림은 폴 고갱은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만 우리는 우리 직업에 관련돼서 우리 역사와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먼저 시각 조정이 필요하다. 지금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역사라고 그러면 과거의 어떤 그 우리의 뿌리를 찾는 일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미화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과거 역사를 미화해야 우리 정체성이 찾아진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개 역사들이 그렇게 이제 과거를 미화하는 방식으로 가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중국의 무슨 역사 공정들 있잖아요. 그것도 다 그런 거고요. 또 일제 때 그들이 우리 역사를 왜곡시키고 파괴하고 하고자 했던 것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현재 역사라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 역사지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터무니없이 조작을 한다든가 그러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아주 객관적으로 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고, 그러니까 역사를 소위 말하는 희그식 역사라고 그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조건 발전적으로 역사는 발전해왔다라고 하는 그런 사관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사관이 이제 역사학자가 굉장히 크게 비판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시각을 조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치의학 또는 치과 의사라는 전문직의 역사를 보려면 구강병의 역사를 봐야 되겠죠. 구강병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봐야 그것을 다루는 학문인 치의학과 전문직 직업인 치과 의사의 모습을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구강병이라고 하는 것을 객관적인 실체로 보기보다는 구강병을 어떻게 관리해야 했는가 그 경험을 쭉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병이 있고 그것을 관리하는 방식이 있고 그걸 관리하는 방식의 일환으로서 학문도 나오고 직업도 나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리 경험이라고 하는 그래서 시각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개 18세기경에 오게 되면 이제 치의학이 과학으로 발돋움하기 시작하죠. 일반 의학도 비슷합니다. 일반 의학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치의학도 거기 좀 한 발 뒤에 쫓아가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과학으로서 치의학이 도입된 내용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전문직으로 형성되어 오는 과정을 좀 객관적으로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과에서 윤리 이런 역사에 빗대서 우리 윤리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볼 겁니다. 시각 조정입니다. 직업의 이익을 중심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치과 의사 출신입니다만 치과 의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한계를 느껴요. 항상 우리 직업 이익을 중심으로 뭐 윤리도 얘기하고 역사도 얘기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한동안 아주 오랫동안 저도 치과 임상에 종사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떠나와 있는 입장에서 조금 객관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직업의 이익이라고 하는 아주 좁은 그런 관점에서 보지 말고 경험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험의 질을 향상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강병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실체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그것도 다양한 여러 가지 조건들에 의해서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 객관적인 조건도 살펴볼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경험했는가, 그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직업이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경험이 어떻게 질이 향상되는가, 경험의 질, 최근에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윤리 얘기를 할 건데요. 윤리라고 하는 것은 한 우리가 요즘은 조금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윤리 그러면 무조건 뭔가 자기의 욕망을 억누르는 걸로만 생각했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명이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컬링이라고, 그래서 뭐 성스러운 직업, 뭐 또는 인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방식의 그건 위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있는 현실을 그대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윤리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그 행위자의 어떤 그 주체성을 강조해서 그 사람의 뭐 도덕성, 뭐 욕망을 억누르는 그런 것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이거는 사회 속에서 만들어진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윤리는 일방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해 당사자들끼리의 어떤 해결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윤리를 무조건 선언적으로 주어진 그런 의무를 다하는 거라든가, 또는 뭐 윤리 이론에 의해서 그 따라서 행동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잘못이다 하는 것을 주장할 거고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사회, 문화, 역사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의료인 출신입니다만 의료인들하고 만나다 보면 이런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사회나 문화나 역사나 이런 관심이 없고, 굉장히 뭐랄까요, 이렇게 편향되어 있는 시각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이렇게 한정돼 있어요. 관심 분야가 한정돼 있어서, 관심 분야가 한정돼 있다 보면은 이렇게 넓게 못 보잖아요. 그러다 보면 편협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사회문화 역사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학생들하고 이제 그 역사를 가르치다 보면 또 항상 나오는 문제인데, 되게 시험을 낸 날에 구체적 사실들 중심으로 봤거든요. 뭐 몇 년대 무슨 일이 있었고 뭐 이렇게 해서 단편적인 사실들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저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단편적 사실들도 기초적으로 필요합니다만, 그것보다는 그런 사실들이 어떤 흐름을 형성해 왔는가, 흐름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역사적 흐름을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릴 얘기들은 치과 의사 또는 치의학의 역사는 그 흐름을 한번 쭉 짚어드리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구강병의 역사입니다. 구강병의 역사는요, 호모사피엔스가 있기 이전부터도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동물 세계도 역시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보면 이제 호모 로데시엔시스 죠. 이게 뭐 몇백만 년 전 일이죠. 몇백만 년 전에 살았던 우리 인류의 조상들의 두개골도 남아 있는 걸 보게 되면 이렇게 충치 흔적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뭡니까, 이제 마모가 굉장히 심하죠. 그 당시에 어떤 식상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모가 굉장히 심해서 이런 거는 보면은 거의 뭐 치수가 노출돼서, 거의가 아니라 뭐 완전히 노출된 그런 경우도 많이 보죠. 그래서 구강병의 역사는 인류와 더불어서 있었다. 아니, 인류 이전에 동물 세계도 있었다는 겁니다. 14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유골이에요. 뭐 굉장히 심하죠. 이건 이제 완전히 펄프가 노출됐고요. 아투전이 굉장히 심하죠. 굉장히 심해서 거의 뭐 덴틴이 노출된 거 말할 것도 없고 펄프까지 노출돼 있었고요. 이건 완전히 이제 충치가 심해진 경우죠. 그럼 그때 어떤 사람들 생활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미로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어트리언이 심한 걸로 봐서는 굉장히 요리되지 않은 음식을 먹었을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그 캐비티, 충치, 덴탈 캐리어 속에 있다는 것을 봐서는, 이건 이제 뭐 그 치의학에 관련된 고고학적 연구도 많이 있습니다만, 주로 그때 당시에
그 다이어트의 변화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그 당시에 농사를 짓던 데가 아니니까요. 근데 어떤 지역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이 풍부한 음식을 먹었다. 예를 들면 도토리 같은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제 충치가 많이 증가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강병 관리 경험을 쭉 한번 훑어보는 건데요. 먼저 우리가 여러분들 학교에서 그 치과 의사학을 배우다 보시면 이게 반드시 나오는 사람이다. 해시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BC 3000년경 20대예요. 이 사람이 치과 의사의 원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사실 좀 억지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록에 나오는 치과 의술을 행했던 사람의 가장 오래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BC 3000년경이죠.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 BC 650년경에 에트루리아 지역, 그러니까 로마인들 살기 이전에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유골에서 보게 되면 금으로 만든 보철물이 나옵니다.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임플란트 요즘에 이제 뭐 많이 하는데요. AD 600년경에 온두라스 남미죠. 남미 지역에 조개 껍질을 만든 임플란트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치과 의술의 역사는 치과 의학이나 치과 의사의 역사 말고 의술의 역사는 굉장히 길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는 중세 유럽의 떠돌이 시술자들을 이제 돌팔이죠. 들이 이제 우리 근대적인 치과 의사의 뭐 선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치아 전문가들이 있었어요. 12세기부터 굉장히 많았고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전문화되어 있는데 이상하게도 우리 한반도에는 치약 관련된 치과 의술 관련된 기록이 참 너무 적어요. 그리고 보철물이 있었다는 기록도 전혀 없고요. 기껏 해봐야 무슨 뭐 조선실록에 뭐 임금이 뭐 이가 아파서 뭐 제주도에 있는 은유를 불러 올려서 뭐 입에서 뭐 벌레를 잡았다 뭐 이런 정도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조선 시대에는 이상하게도 치과 의술은 굉장히 답보 상태 아니면 뭐 정체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과 대비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이 어떤 역사로 설명이 필요하겠죠. 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제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 서양에서 받아들인 거잖아요. 근데 서양에서는 아시다시피 이제 서양의 의사들은 내과 의사, 외과 의사로 구분됐죠. 딱 구분됐었죠. 내과 의사는 이제 학술적인 공부를 한 사람들이고 외과 의사들은 그냥 떠돌이 어깨너머로 배서 하는 길들을 형성했던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신분적으로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해부학이 발달하고 외과 수술이 발달하면서 이것이 오히려 외과가 더 큰 지위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형식으로 뒤집어지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치과는 외과 속에 있었습니다. 외과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합니다만 피에르 포샤르 같은 사람이 치과 책을 썼을 때 그 제목이 뭐냐면 르 슈르겐 돈티스트, 그러니까 서전 덴티스트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덴티스트라고 얘기를 하지만 동시에 서전 덴티스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외과 속에 치과죠. 그리고 아직도 그 영국에 가면요, 영국에 가면 치과 의사를 부르는 말이 덴티스트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덴탈 서전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도 봐서도 치과는 외과에 속해 있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뒤에 두 가지 사건이 치의학을 과학으로 발돋움하게 한 사건들입니다. 피에르 포샤르와 존 헌터. 이거 뒤에 다시 보겠습니다. 선사시대 구강병 관리입니다. 아까 봤던 리투아니아인의 보철 치료죠. 그러니까 이렇게 폰틱을 만들어서 금으로 이렇게 했던 기록이 있는 거고요. 9,000년 전에 어떤 치과 치료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드릴 갖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치과 의술의 기원은 굉장히 길다. 그다음에 BC 16세기잖아요. 엄청나게 오래된 거죠. 이집트인의 유골에서 본 건데요. 이렇게 보면 치조골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놨어요. 아마도 여기 이제 치주를 녹누고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이걸 빼기 위해서 이렇게 구멍을 뚫었던 그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치과 외과술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세기경에 마야인들이 이렇게 보석을 이렇게 치아에다 붙이고 이렇게 치아를 깎아갖고 이렇게 장식을 했던 것도 나오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어떤 그 약초 같은 것들을 통해서 훈중해서 치통을 다스리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치통이 굉장히 심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제 치통이라고 하는 것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런 조각물을 만들기도 합니다. 고대인들이 만들었던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초의 치과 의사라고 알려졌던 해시레의 기록인데요. 이렇게 이제 벽화에 그려진 기록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됐죠. Chief of the Tutors and Physicians. 그러니까 치과만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치과와 의과가 통합되어 있던 거거든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치과 의사만의 독특한 조성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두라스에 AD 600년경에 있었던 것으로 예상되는 유골 중에서 나온 건데 요 세 개의 치아가 임플란트가 돼 있죠. 이게 이제 조개 껍질입니다. 재질이 그런 거고 이건 오른쪽은 이제 이건 뭐 현재에도 호주의 원주민들 사이에서 이런 풍습이 있다고 그래요. 성인이 된 기념으로 앞니를 깎아서 뾰족하게 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그래요. 치과 의술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어쨌든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우리 바탕에 깔려 있다. 이런 것들로부터 치과 의술이 진화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세 떠돌이 치과 의사들 했잖아요. 1600 중세도 아니지 이때면 벌써 11세기니까 근대 초무렵까지도 이렇게 장돌뱅이죠. 이건 제가 어렸을 때도 있었어요. 우리 돌아다니면서 주로 약장수죠. 그랬던 경우가 거의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보시게 되면 장바닥에서 뭔가 무슨 장비 같은 것도 거의 없죠. 그래서 이렇게 치료하는 거 그리고 주변 그 사람들이 굉장히 재밌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종의 퍼포먼스였다는 겁니다. 이거는 치과 의술이라는 것은 일종의 치료형이었다기보다는 일종의 그 뭐랄까요 그 엔터테인먼트 같은 그런 거였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어떤 치통에 관련된 그런 행위이기도 했죠.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엄청난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치료자가 환자가 있는 곳을 찾아가서 거기서 뭔가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아픈 사람이 이제 의사한테 찾아와서 한참 기다려서 치료받는 그렇게 변화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전문직으로 간 거죠. 이게 이제 전문직의 전형의 모습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일본 얘기인데요. 일본에 이런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이렇게 뭐 치아를 뽑는 것. 그다음에 이건 보면 여기 아마 거의 뭐 튜머 같죠. 막시럴 튜머 같은데 그 치료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덴처거든요. 나무로 만든 덴처. 12세기경부터 유행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때는 일본은 여성들에게 있어서 흑지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를 새까맣게 물들이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틀니도 새까맣게 물을 들였죠. 이게 이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이 인용이 되고 있는데 루이 14세 태양왕 루이 14세가 이렇게 아주 화려하게 이렇게 장식을 하고 이렇게 폼을 잡지만 기록을 보게 되면은 신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를 꺼렸다고 그래요. 냄새가 엄청나게 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강병이 굉장히 심해서 구강병이 심했는데 그 치아를 뽑다가 상악동 누구공이 생겨갖고 물을 마시면 코로 줄줄 흘렀다고 그래요. 이제 그런 기록이 남아 있는 거 보면 이 당시에 얼마나 구강병이 심각했는가. 왕조차도 그랬으니까요. 그랬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그 1786년이죠. 그러니까 18세기 후반 이전까지는 사람의 초상화를 보면요, 특히 여성의 초상화를 보게 되면 이렇게 미소를 보이는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미소를 보이는 접이 이를 드러내 보이는 경우가 없었다는 거죠. 이때가 이제 거의 최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컬린 존스라는 분이 쓴 책이고 책 제목이 이제 스마일 레볼루션이에요. 이게 이제 시역의 역사와 관련된 어떤 문화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비교해 보세요. 16세기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 그림을 엄청난 찬사를 받는 그림 아닙니까? 근데 미소를 띈 듯 안 띈 듯, 그죠? 입을 벌리는 경우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때부터 벌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라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 이제 뭐가 나왔냐? 소위 말하는 의치가 나왔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포세린이 나왔다는 거죠. 포세린이 나와서 이게 이제 토마스 롤란드 신자라는 아주 유명한 그 풍자화가 그린 그림이거든요. 이제 보면 이렇게 이제 이거 굉장히 불편했겠죠. 포세린은 그 무거운 거를 갖다 덴초에다가 껴서 하는, 어쨌든 간에 그렇게 그런 아티피셜 인공 치아가 나옴으로 해서 이제는 미소를 보여줄 수 있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구강 상태가 굉장히 나빴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 썩은 이를 보여드리기 싫어서 웃지 않았다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유명한 건데요. 이거 지금 볼티모어에 있는 그 박물관에 그 볼티모어 이게 세계 최초의 치과 대학이죠. 볼티모어에 있는 지금은 이제 메릴랜드 대학 치과 대학입니다. 거기 이제 박물관에 있는 건데요. 조지 워싱턴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쳤던 틀니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틀니를 굉장히 여러 개를 많이 써요. 근데 보시게 되면 뭐 이게 골드 플레이트죠, 그다음에 포세린이죠. 엄청나게 무거웠을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잘 붙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스프링을 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던 그런 그거가 이제 유명한 기록으로 남아 있고요. 이제 이게 1달러 지폐 그림 그려졌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입 모양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문화 속에 또 역사 속에 남아 있는 우리 치과 질병, 구강 질병 또는 그것을 대항했던 이런 치료법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직업적인 전문화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율적 직업 조직을 형성해요. 그러니까 외과에 속해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자율적으로 이제 워낙 그 구강병이 많아지니까요. 수요가 많아지니까 직업도 그만큼 독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율적 직업 조직을 형성. 이게 길드 같은 거죠. 길드 같은 것들을 했다가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과에 속해 있어. 지금도 여전히 영국 같은 경우는요. 외과에 속해 있는 걸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뭐 독립을 했습니다만. 그러다가 이제 미국으로 가면서 미국에서 이제 명실상부한 독립이 이루어지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의학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1910년에 프렉스너 보고서라는 게 나오면서 의학이 이제 과학으로 진짜 본격적인 과학이 되거든요. 그래서 임상의학과 기초의학에 분리되고 그때 이제 8년제 학제가 만들어졌던 거죠. 근데 그게 18년 뒤에 1928년에 그 똑같이 미국 가이스 보고서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의학이 갔던 길을 한 18년 뒤쳐서 쫓아가는 거죠. 그런 형국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이제 치의학의 역사에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땠느냐?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 시대에는 치의학이라고 하는 그런 독립된 분야가 거의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일제가 들어와서 그냥 그 총독부 규칙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1913년에 이때 의사 규칙, 치과 의사 규칙, 뭐 의생 규칙 이런 게 만들어지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치과 의사가 직업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몇 명씩 들어와서 뭐 일을 하죠. 그랬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하향식 조직 문화가 만들어졌던 겁니다. 이게 이제 일제가 우리한테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좀 짧게 언급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지만 치과 의학이 일반 의학에서 분리 독립된 것이 필연적인 역사적인 사실이냐라고 하는 논쟁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역사적 사실을 보게 되면 지금은 다 무너졌습니다만 구공산권, 소련을 중심으로 했던 구공산권에서는 치의학이 거의 분리 독립되지 않았습니다. 분리 독립되지 않아서 치의학이라고 불리지도 않았어요. 구강학이라고 불렸어요. 스토마톨로지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그래서 치의학이나 의학의 한 분야로 발전돼 왔었어요. 쭉 무너지기 전까지. 무너지기 직전에도 뭐 많이 와야 되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서구권에서는 치학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덴티스트리 모델이 이제 일본에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일제 시대 때 보면 이 구강 모델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이 있었고요.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도 이런 운동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실패하고 말죠. 그래서 의학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었다 과거에. 이것도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도 이런 구강학 구강학을 해야 된다는 주장에 상당 부분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치과에서 조직과 윤리 이건 제가 나중에 앞에서도 뭐 몇 번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아주 굉장히 기형적인 조직이에요. 우리 치과에서 조직이라는 게 예를 들면 중앙회라는 게 있잖아요. 치과 의사들 뭐 의료인들 전부 다 중앙회 당연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를 받은 사람 당연히 그 국가 조직이 아닌 민간 조직에 가입을 강제하고 있어요. 의료법이. 그런데 면허는 누가 주냐? 면허는 또 국가가 줘요. 그러니까 서양 같은 경우에는 면허를 자기 자율적으로 줬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면허를 주체는 국가인데 그리고 협회에는 당연히 가입하도록 돼요. 서양은 과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과거에는
자기 단체에서 직업 단체에서 면허를 발부했어요. 그러니까 그 길드 내에서 어떤 그 면허증을 줬던 거죠. 그러다가 그것이 국가가 인정한 거거든요. 국가가 인정하고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거를 이제 예를 들면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스테이트 덴탈 카운슬 같은데 또는 영국 같은 경우는 제너럴 덴탈 카운슬이라고 하는 중립적인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에서 면허를 다 관리를 하죠. 그래서 거기는 우리처럼 그 전문가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절반 이상 지금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공익을 대표하는 그런 정책 결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면허를 주고 뺏는 것도 그들이 하고요. 그래서 징계도 그들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국가 통제의 방편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막 일제가 만들어진 치과의사 규칙에서부터 그 연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걸 못 고치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우리는 자율 통제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자율 통제 경험이 굉장히 깊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그런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완전히 이권 조직으로 변화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국악 모델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다양한 여기는 저 이비인후과죠. 여기는 뭐 공중보건이고요. 여기는 안과고요. 여기가 이제 스토마톨로지, 여기가 스토마톨로지. 그다음에 뭐 제너럴 프랙티스, 카디올로지 이렇게 다 있잖아요. 이런 전문화가 이루어지기 이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서 같이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메디컬 옥실러리 보조원들이죠. 그다음에 덴탈 옥실러리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식 사이언스를 공부하고 이게 이제 일반 보통 그 공통의 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쯤에서 치약, 덴티스트가 분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덴티스트를 하는 사람도 그냥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마지막 시험을 쳐서 여기서 전문직에 해당하는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스토마톨로지는 그 전문직 중에 하나다. 이게 이제 그 스토마톨로지 모델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냐? 미국 중심으로 해서 구강병이 굉장히 그 많고 치과 의료의 수요가 급등하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위로 가지고 와서 여기다 큰 줄기를 이렇게 만든 거죠. 이렇게 큰 줄기를 만들어서 이게 덴트리스트가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어떤 그 학문적인 당위성이라는 게 이런 걸로 보면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 것이죠.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학으로서 치과 치의학입니다. 과학으로서 치의학은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두 사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피에르 포시아를 우리가 너무 많이 알죠. 그 다음에 존 헌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외과 의사예요. 외과 의사인데 이때 이 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소위 말하는 과학적 치의학이 시작하게 되는 거죠. 과학적 치의학이 시작돼서 이제 이분은 주로 보초를, 이분은 주로 구강외과 쪽을. 그래서 이제 외과계와 비외과계가 치의학 내에 그 두 뿌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분은 프랑스 사람이고 이분은 영국 사람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유럽에서 과학으로서의 치약이 발전된 그 뿌리가 된 분이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이 책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excruciating history예요. 굉장히 그 뼈아픈 역사들이 많다는 거죠. 이걸 이제 김준혁 선생이라고 하는 우리 치과의사 제 대학원 출신입니다만 이런 책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과거를 안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 치약의 역사에 관련된 책이 뭐 거의 없잖아요. 지금 이거 거의 유일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과학이 도입되면서부터 아주 직선적으로 발전해 왔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과학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적인 그런 연구를 하기 시작했지만 그것으로 인한 스캔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치약에 관련된 그 윤리는 스캔들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그림, 이게 보면 뭐냐면 아까 말한 존 헌터라는 사람이 한 실험이에요. 사람의 치아죠. 발육 중인 치아를 뽑았어요. 발육 중이죠. 이걸 어디다 넣느냐? 수탉의 깃에다가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자라 올라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발표를 해요. 발표를 하고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오른쪽에 트랜스플란팅 티스라고 하는 이건 뭐냐 하면 남의 치아를 뽑아서 내 빠진 이에다 집어 심는 거죠. 보시게 되면 그림을 이게 풍자합니다만 이런 그림 있잖아요. 시커먼 사람 있죠. 시커먼 사람 여기는 이미 이를 뽑고 여기 피가 떨어져 있고 이렇게 턱을 잡고 나가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동전 맨입이 있죠. 동전 맨입이 있고 돈 몇 푼 받고 자기 멀쩡한 일을 뽑은 거죠. 그래서 이 돈 많은 사람한테 준 거예요.
그 여기 이제 뽑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제 시커먼 사람이죠. 아마도 이 당시로 봐서 아마 굴뚝 청소부 정도 됐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이제 그 풍자적으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발표가 있은 다음에 투스 트랜스플란테이션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행했다. 18세기 말이죠. 18세기 말. 그것을 풍자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아시다시피 타인에게서 뽑은 치아가 이식했다고 해서 성공할 리가 없겠죠. 잠시 붙어 있다가 다 떨어져 나갔던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아주 그 경험적인 연구를 해서 이런 근거를 만들었습니다만 결국은 이것도 모든 것이 실패하고만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두 모습의 치과 의사를 제가 이제 이 피에르 포샤르의 모습과 아까 처음에 보셨던 이 떠돌이 그 사기꾼 치과 의사죠. 이 모습을 둘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화려하게 보는 피에르 포샤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철하게 특히 특화된 그런 과학들을 발전시켰고요. 또 기록을 보게 되면 이분은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뭐 엄청난 저택에 살았다고 그래요. 옷차림에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그 치과 의사라고 하면은 상당히 그 부유하게 산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때부터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을 도입했습니다만 또 동시에 어떤 상업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렇지 못한 그런 모습인데 두 가지 모습이 다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저는 우리한테 이런 두 가지 모습이 다 있다. 누구에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 속에 천사가 있으면 악마도 있는 거거든요. 역사적인 그 단계에서 보게 되면 이런 부끄러운 역사도 있는가 하면 이렇게 찬란한 역사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우리가 다 동시에 인정하자라는 겁니다. 아까 그 피에르 포샤르가 이런 책을 쓰고 막 주로 이제 상류층을 대상으로 해서 시술을 하고 돈을 번 때 같은 시기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아주 등치가 크고 힘이 센 사람이 이렇게 뽕 놓고 다리 위에 이런 마차를 놓고 사람들 불러들여서 이를 뽑아주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이런 돌팔이 행위와 이런 과학적 의료를 행하는 그런 것이 동시에 있었다. 같은 프랑스 파리에 동시에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사람의 행위는 뭐 이때랑 거의 크게 다른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양면을 보자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피에르 포샤르가 1728년에 했어요. 르 슈르겐 공티치테라고 하는 책이죠. 그러니까 이걸 번역하면 서전 덴티스트거든요, 영어로. 근데 이제 이건 우리가 치과의사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이게 치과의사 학회가 주관이 돼서 이런 분들이 모여서 이제 번역을 해낸 거거든요. 근데 치과의사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저는 별 동의하진 않아요. 치과의사라는 말은 아주 최근대에 만들어진 말이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그 감을 살리려면 이걸 그대로 번역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외과 치과 의사라고 번역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간 여기는 치과 의사로 번역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대체 이런 보철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죠. 물론 이제 이런 포셉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이제 보철이고 그다음에 이제 구강 외과입니다. 1728년에요. 내추럴 히스토리 오브 휴먼티스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존 헌터. 원래 외과 의사이고 이 사람은 구강의과뿐만 아니라 일반 의과에도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실험의학을 처음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동물 실험을 거의 최초로 실험했던 사람이고 자기 집에 동물원을 따로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동물 실험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동물에 해보고 그다음에 사람한테 해보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이런 것으로 나타났고 아까 투스 트랜스플란테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광풍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전신 마취를 발견한 사람은 거의 다 치과의사 출신이죠. 근데 뭐 뒤에 잠깐 말씀드리면 스캔들이 많이 있긴 했습니다. 어쨌든 이거 뭐냐면 에테르 또는 우리가 지금도 쓰고 있는 N2O 같은 것들을 이제 처음에는 어떤 용도로 썼는가 하면 이런 파티 용도예요. 파티에서 이거를 가스를 흡입하면은 막 뭐 정신 다니다가도 넘어졌는데 아프지도 않더라. 뭐 이런 것들에서 이건 일종의 랩핑가스라고 하죠. 랩핑가스. 이렇게 해서 파티용도로 썼던 거거든요. 이걸 최초로 맞출 수 있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이제 윌리엄 모톤 또는 그 이전에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치과의사들의 대부분 치과가 굉장히 고통에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필요했던 거로 생각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국소감염설 학교에서 지금도 배우죠. 포컬 인펙션 티어리 많이 배우는데 이게 사실은 많은 스캔들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너무 지나치게 과장되게 해석이 돼서 뒤에 설명할 그런 스캔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전반부 역사 이야기고 이제 지금부터는 윤리 얘기를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윤리는
치과 의료윤리의 기원, 그다음에 근대적 치과 의료윤리 얘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주요 쟁점들 역사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그다음에 실천 방식 얘기할 거고, 그다음에 한국의 치과에서 윤리 규범 짧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윤리 기원은 우리가 많이 알다시피 이제 히포크라테스 선서죠. BC 뭐 한 5세기경이니까요.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뭐 중요한 게 해를 끼치지 말아라. 그다음에 상업적 성격을 경계하죠. 상업적 성격을 경계하지만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 히포크라테스 선서 자체가 굉장히 그 상업을 배경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달리 뭐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것과 달리 저는 해석을 하고 이런 거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아시아에서는요, 7세기 당나라경에 이제 대의정성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대의정성. 손사막이라고 하는 유명한 의학자가 이제 천근막이라는 책 속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의 이제 히포크라테스 선서랑 비슷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조선 시대에 오게 되면 세종조와 세조 때 의학에 관련된 그런 출판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방유치 이런 책도 있고요. 세조는 의학론이라는 책을 자기 임금이 직접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 8가지 8종주의라고 하는 8가지 의사의 조건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고 이거 잘못 썼네. 15세기 맞네요. 15세기 조선이죠. 그 다음에 의원 정신 규제라고 하는 그 선언 문서가 있어요. 이건 최근에 발견된 건데요. 의원 정신 규제라는 것은 최근에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15세 이것도 마찬가지 세종도 세조 때 거쳐서 나온 겁니다. 이종거라는 분이 이석형이라는 분이 이거 의사들, 그러니까 이거는 의사가 쓴 게 아니라 관리가 쓴 겁니다. 관리가 쓴 거고, 여기에 처음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인술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인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때부터 아주 이데올로기로 굳어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인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보게 되면요,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많이 다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1948년에 만든 거예요. 세계 의사협회가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 히포크라테스 선서 BC 5세기경의 거를 근거로 했습니다만, 여기서 시대에 맞지 않는 걸 다 빼버렸죠. 그래서 그때 원래 원본은 이렇게 됐어요. 신들 앞에서 맹세해요. 신들 앞에서 맹세를 해요. 그러니까 신들 앞에서 맹세한다는 것은 그걸 실천을 담보받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선서와 계약입니다. 근데 전 중요한 게 계약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어떤 문서였는가 하면 원래 문서요. 의술을 배우러 들어간 학생이 선생과 하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 선생님을 내 부모로 생각할 것이고, 그 부모의 일을 해줄 것이고, 내 선생이 어려워지면 도와줄 것이고, 선생의 아들이 의학을 배우려고 하면 돈 안 받고 보수 없이 가르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입니다. 일종의 계약을 선서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의학을 배우지 않은 사람한테는 이런 선서를 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가르치지 않겠다. 그다음에 이제 환자의 이익이라는 말이 또 중요한 건 나오죠. 이건 그때나 지금은 똑같아요. 해를 끼치지 않겠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게 이제 이게 이제 지금하고 똑같은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뭐 극약을 주지 않겠다. 그다음에 뭐 외과 수술하지 않겠다. 외과 수술하지 않겠다. 이건 지금 뭐 엄청나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외과와 내과가 달랐다는 거예요. 전문가가 따로 있었다는 거죠. 이런 기술을 행하는 자가 따로 있었다는 거, 외과에서 있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병자 이익을 위해서 하겠다. 그다음에 이건 성적인 유혹을 하지 않겠다. 성 희롱 안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여기 명시적으로 나옵니다. 명시적으로. 그다음에 비밀 지키겠다. 이건 뭐 동서고금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그 의원 정신 규제도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마지막이 재밌는데요. 맹세를 깨뜨리지 않는다면 내가 이제 복을 얻을 것이고, 내가 만약 이 선서를 깨뜨린다면 반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앞에 신의 이름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나를 해할 것이다, 나를 징별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신을 증인으로 삼은 계약입니다. 이거는 일종의 계약이거든요. 근데 의원 정신 규제는 보면 그렇지 않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5개네요. 5개의 아주 단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석형이라는 분이 그 자기가 부임한 곳에서 어떤 그 부패한 의사를 보고서 그 의사를 벌하면서 이런 규정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15세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의자, 의원, 그다음에 의학자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것도 재밌고요.
여기 이제 의수는 인술이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의수는 인술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서 후대에 계속 이어지는 거죠. 물론 인술이라는 개념이 이전에 있었겠습니다만, 그래서 뭐 장사를 하거나 축제 방법을 쓰지 말아야겠다라는 거고, 정직해야 된다는 것도 나오고,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조가 팔종주의인데 이제 이렇게 8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밑에는 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고, 요 3개만 보면 돼요. 그래서 하의는 하등한 의사는 약으로 치료하는 의사고요. 그다음에 중 가운데 정도 되는 의사는 음식으로 치료하는 의사고요. 최고 의사는 마무리로 치료하는 의사다라고 그래요. 이제 팔종주의인데 여기 하나 사실 더 있어요. 그래서 이건 현실에 없는 의사다. 그건 뭐냐? 무심지. 그러니까 마음을 쓰지 않아도 그 치료하는 의사. 이건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8종지 8가지 의사로 나누고 있고, 가장 나쁜 의사가 이제 사람을 죽이는 의사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런 3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려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동의보감에는 이런 얘기가 있죠. 인민, 애물지덕, 이용후생지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서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서문에. 그래서 뭐 여기 뭐 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다음에 이용후생은 뭐 나중에 실학에서 나오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여기도 의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실용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도덕적인 요소와 그다음에 실용적 요소를 이제 서문에 담고 있습니다. 자, 근대적 의료인료 프로페셔널리즘인데요. 그래서 근대적 의미, 아까 말씀드렸던 유럽의 그런 어떤 길드를 중심으로 해서 발달했던 그런 것 말고, 근대적 의미의 프로페셔널, 근대적 의미의 의료인료의 최초는 1803년 미국에 토마스 퍼시볼이라는 사람이 메디컬 에틱스라는 책을 써요. 그래서 이때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때거든요. 이제 에틱스라는 말이 윤리라는 말이 나올 때는 항상 뭔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때예요. 우리가 그 춘추전국 시대에 그 제자백가들이 막 많이 그 발행을 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거죠. 그래서 새로운 거 윤리를 얘기하는 그런 거가 되죠. 근데 이제 그것을 미국 의사협회가 이제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이익하고도 관계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굉장히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고 할 때 우리의 이익과도 반한다는 거죠. 우리 본래적인 어떤 뭐 인술이라고 하는 그런 이념도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취급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동료들을 규제하기 위한 방식으로 동료들이 규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국가는 아까 이거 뭐 이런 건 뭐예요? 이런 건 그 통치자가 또는 그 지방 관료가 지방 수령이 만든 거잖아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물론 이제 아까 천근만 같은 거는 이거는 대의정선 같은 건 순수하게 의사이긴 했죠.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통치자가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의사들이 직접 한 거죠. 그래서 1847년이 이제 아주 중요한 해라고 봅니다. 1803년에 이런 선언이 나오고 책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선언으로 만들어낸 게 그렇고요. 그다음에 치과의사들은 여기 한참 항상 한 20년 뒤떨어지죠. 1866년에 미국 치과의사협회 윤리규약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의학이나 치의학이나 굉장히 혼란스러운 의료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였던 것이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48년에 세계 의사협회가 새로 만들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없는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71년에 치과의사 윤리라고 하는 그 선언이 나옵니다. 지금도 서울대 시대에 이렇게 돌로 새겨져 있죠. 그러다가 이제 2006년에 이거를 선언 헌장 지침으로 세분화해서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거가 있는지도 모르는 치과의사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치과의사 윤리의 주로 쟁점들, 생명을 중시하지만 치과 역사를 보게 되면 상업적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저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부인할 수 없다. 치과 의술이 굉장히 상업적인 것이다. 뭐 일반 의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그걸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상업적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인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상술이기도 하다. 저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아말감 전쟁이라는 게 있었고요. 아말감 사용과 관련돼서 미국의 치과의사 단체가 아주 심하게 분열했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페이니스 파커라는 사람 설명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신마취와 관련된 것, 그다음에 특화에 관련된 이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말감 전쟁은 그런 겁니다. 최초의 아말감이 들어왔을 때 프랑스에서 뭐 크로코 형제라는 사람들이 가져와서
은하고 수은을 섞어서 이제 충전재로 사용을 해요. 근데 그 이전까지만 해도 충전재가 굉장히 비싼 거였단 말입니다. 이제 금이라든지 골드 포일 같은 걸 충전했으니까 얼마나 비쌌겠어요. 그런데 이걸 아주 싼 재료로 바꿔놓으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쓰기 시작해요. 근데 미국 그때 이제 지금 ADA의 전신이죠. 아메리칸 Association of Dental Surgeons라고 하는 그런 데가 만들어져서 거기서 치과 의사들이 아말감을 쓰는 걸 이제 금지시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싸고 좋으니까 막 사람 썼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둘러싸고 굉장히 전쟁이라고 할 만한 그런 스캔들이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치과의사 ADA 전신인 그 조직이 와야 되고 ADA가 들어서죠. ADA가 그 이후에 아말감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아말감을 사용을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있잖아요. 아직도 ADA는 아말감 사용을 옹호하는 입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역사적 연원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특허 경쟁인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 에테리를 둘러싼 거, 그다음에 벌카나이트. 우리가 벌카나이트 많이 쓰잖아요. 이제 이 두 가지입니다. 에테리는 말씀드렸던 윌리엄 모톤이라는 사람, 그다음에 이제 뭐 이 사람한테 그 모톤보다는 먼저 임상에 썼던 롱이라고 하는 사람, 크로프 롱이라는 사람, 그다음에 잭슨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모톤한테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화학과 교수인데 이 세 사람이 들어붙어서 이제 특허 싸움을 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모톤이 이런 특허 분쟁 가운데 발작을 일으켜서 사망하는 거죠. 벌카나이트는 지금도 나와 있는 회사죠. 그디오 회사의 특허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제 특허를 갖고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특허를 위반하는 사람들 고발하고 하는 그런 거를 그 생업으로 삼았던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은 그 치과 의사들의 공분을 샀고, 그러니까 벌카나이트를 갖고 우리는 이제 바를 쓰잖아요 지금. 근데 당시에는 이게 아주 금이나 이런 아주 무거운 재료로 덴처 베이스로 썼었는데 벌카나이트로 하니까 아주 상당히 가벼웠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그 특허도 받았고 많은 사람이 썼는데 이걸 특허료를 안 낸 사람을 잡아서 고발하고 이런 일을 하다가 결국은 치과 의사들 공분을 맞아서 권총으로 맞아 죽죠. 살인 사건까지 나왔던 그런 겁니다. 이 에테르 모토는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죽었고, 이건 벌카나이트 사건은 살인으로 마무리된 그런 뼈아픈 역사인 거죠. 근데 포컬 인펙션 시절에는 윌리엄 헌터라고 하는 내과 의사가 있었어요. 이제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강연을 해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내과 의사인데 내과 질환의 대부분이 구강 감염에서 시작된다라고 주장하고 다녀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그게 바로 이제 포컬 인펙션 시절이거든요. 상당히 이론적 근거가 있긴 하지만 지나치게 강조돼서 이게 헨리 코튼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정신과 의사거든요. 정신과 의사인데 그 정신질환자의 구강을 샀다 뜻입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의 원인도 포컬 인펙션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뭐 충치가 있으면 무조건 뽑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톤실도 무조건 자르고 뭐 이런 아주 어마어마한 일을 벌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의학의 역사에서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건 최근에 발굴돼 갖고 상당히 충격을 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포컬 인펙션 치료를 배우죠 우리가. 그래서 무슨 프리메디케이션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인공 관절이라든지 인공 판막이 있는 사람에게는 수술하기 전에, 발치 수술하기 전에 미리 항생제를 줘라. 이 정도로 이제 정리가 됐지만 이때는 무조건 모든 질병의 원인을 포컬 인펙션을 봤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페이니스 파커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커머셜 상업주의의 아주 시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페이니스라고 바꿨어요. 그래서 그 이를 아프지 않게 뽑는다라고 하는 걸 갖고 선전을 해서 바깥 돌아다니면서 막 뭔가 쇼를 하면서 서커스 데리고 다니고 뭐 이러면서 이제 엄청나게 돈을 번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네트워크 치과의 원조죠. 그래서 뭐 전국에 뭐 수십 개의 지점을 거느리고 다녔고 그랬던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페이니스 파커는 지금 상업주의 치과 의료의 아버지, 치과 의사의 아버지, 이 정도로 불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봐서 전부 다 스캔들이죠, 스캔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치과의 역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생명윤리도 보면 생명윤리 역사를 보면 온통 스캔들이에요. 스캔들을 먹고 자란다 그러죠. 그래서 윤리는 스캔들을 먹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게 뭐 크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역사적 발전 단계에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초의 전신 마취에 의한 수술을 이제 그림으로 그린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제 이게 윌리엄 모턴, 그 유명한 윌리엄 모턴입니다. 이 사람이 최초로 여기서 이제 목에 있는 그 종양을 제거하는 거예요. 외과 의사가 제거할 때 지금 매사추세츠 저 보스턴에 있는 매사추세츠 제너럴 하스피털이죠. 거기에서 이제 수술을 했던 겁니다. 그 장면을 그때는 수술 뭐 장면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다 평상복 입고 하죠. 그다음에 관중들이 이렇게 있고 그 장면을 그린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에스터 돔이라고 하는 그런 거를 지어놓고 그걸 기념하죠. 세계 최초의 무통 수술이다. 그래서 하는데 그 환자들에게 무통 수술을 가져다준 윌리엄 모턴은 자기 나름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라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이게 발카나이트 덴처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걸 만드는 사람을 고발하고 다니던 사람이 결국 총 맞아 죽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그림 아까 보셨죠? 예. 그다음에 다른 스캔들도 있어요. 뭐냐면 치아 매매. 이게 치아 매매죠.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는 사람의 치아를 뽑아서 뭐 귀분들한테 이렇게 했던 그런 겁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매혈을 했잖아요. 비슷한 거죠. 우리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매혈이 있었거든요. 피를 팔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직업 없는 사람들이 피 팔아서 빵 사 먹고 그랬던 이야기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폴로 연구라는 거는 이제 수에 대한 얘기인데요. 정신병 수용자들 또 교도소 수용자들에게 다이어트를 달리하면서 충치 유병률을 조사했던 겁니다. 이것은 지금 같으면 윤리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거지만 그렇게 했고요. 말씀드렸던 국소 감염설 헨리 코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주립병원의 주립정신병원의 원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도 그렇게 뽑고 자기 스스로도 일을 뽑습니다. 자기 나중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조사를 받으면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자기 일을 뽑을 정도로 그 정신질환이 국소 감염에 의한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평생 아주 편하게 살다 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역사에도 별로 기록이 안 돼 있다가 최근 어떤 사회학자가 역사학자가 이야기를 발굴해서 우리나라도 이 책이 번역이 됐습니다. 저도 이제 이 책의 번역된 번역본에 감수를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처음 알았어요, 이 사실을. 역사에는 알려지지 않은 사건인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아까 그 유명한 페니스 파커 상업주의 의학의 아버지 이를 뽑아갖고 이걸 갖다 자랑스럽게 목걸이를 하고 다녔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나라의 그 치과 의술이 처음 도입됐을 당시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광고예요. 신문 광고 보게 되면 여기 노다 치과라고 나오죠. 이게 이제 아마도 우리나라 최초의 일본인 제물포에 개원했던 거고 여기 보면 쭉 나와 있어요. 뭐 이렇게 뭐 소생이 뭐 종래로 뭐 어디서 하다가 요번에 어디로 옮겼습니다. 뭐 와서 뭐 하세요. 뭐 그리고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부인들 치료하는 게 좀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부인은 자기 부인이 해준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건 이제 외국인인데 서양 사람도 슬레드라는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이 와서 오래 있지 않으니까 고칠 사람 있으면 빨리 와서 하라. 뭐 이런 식의 광고가 나왔던 적입니다. 자, 면허의 실천 방식. 치과에서 실천 방식인데 면허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통제 방식이잖아요. 근데 서양에서 말씀드린 데 자율 면허였던 거죠. 자율적으로 면허를 주고 했던 건데 그것이 우리나라에 와서는 이제 국가 권력이 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었고 그 권력을 관리하는 그 면허를 관리하는 중간 단계에 이제 치과 의사 또는 의사 단체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법으로 강제로 그 단체에 가입하도록 하는 그런 아주 어디도 없는 그런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은 우리나라만 있는 걸로 저는 아직까지 알고 있어요. 일본조차도 강제 가입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만 강제 가입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 자기들끼리 이제 길드 같은 거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이제 이 사람 뭐 자격을 심사해서 이 사람 주고 말고 했단 말입니다. 그걸 갖다가 나중에 왕이 와서 윤호를 해주는 거예요. 왕이 그래 니네들 그렇게 해라. 그러고 하다가 근대 국가 되면서 국가 면허가 된 거죠. 국가 면허가 되면서 이제 이런 자율 면허하고 그 윤호하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니까 이거는 근대 국가에는 그러니까
면허 관리 조직을 만든 거죠. 독립적인 면허 관리 조직을 만들어서 뭐 제너럴 덴탈 카운슬, 영국 같은 경우에 덴탈 카운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트 덴탈 카운슬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거기 위원들이 면허에 관련된 또는 교육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통제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율적 규약에 의한 관리, 우리는 이렇게 네 가지로 만들어 있어요. 2006년에 아까 만들었다고 했죠. 너무 회원들에게 홍보가 안 된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됐고요. 그렇습니다. 그 한국 치과의료 윤리 규범을 보면 선원이 6개형이 있고 헌장이 있고 그다음에 지침이 있습니다. 근데 지침이 좀 자세하게 돼 있거든요. 이제 지침은 10개의 의무를 갖고 의무를 나열해서 그것에 대한 지침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 갑시다. 뭐 이렇게 자세한 설명은 못했습니다. 윤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못했습니다만 대체적인 그 감은 잡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치의학의 역사를 그 배경을 그런 풍경을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저는 세 개가 있다고 생각해요. 치의학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마켓 시장이에요, 시장. 치과 의료 수요가 있었고 굉장히 많았고 그것도 특히 19세기 말에 와선 그 설탕 소비가 많아지면서 구강병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치과의학이 분리독립할 수 있었던 것도 뭐 그런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이제 사이언스 과학입니다. 말씀드렸죠 아까 피에르 포샤르와 존 헌터 같은 사람들이 이제 실험적으로 이제 치약을 주먹구구식에서 이제 과학의 반열을 옮겨 놓았죠. 바이오메디칼이 있고요. 그러니까 존 헌터 같은 사람은 구강의과, 바이오메카니카는 이제 보철과 관련된 그런 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에 와서는 컴프레hen시브 헬스케어 전체 일반 건강 시스템 속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모랄리티입니다. 윤리, 도덕이죠. 도덕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직업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도 사실 윤리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윤리라는 것은 어떤 당위로서만 요구되는 게 아니라 직업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윤리는 필요한 것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 가치를 얘기했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나오기 시작한 거 이제 인문학 이제 의학 교육에서 이제 인문학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거든요. 지금 일반 의학에서도 뭐 거의 한 20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인간 가치, 도덕적인 가치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근데 그것은 그거 자체로서 중요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런 이 직업 이해 관계의 측면에서 봐서도 필요한 거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교육의 변화 과정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플렉스널 보고서 말씀드렸죠. 이제 1910년도에 미국의 의학 교육에 아주 토대가 된 것, 그다음에 가이스 보고서 치의학 교육의 토대가 된 것. 기본은 뭐냐?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로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의학을 배우면 해부학 생리학 이런 거 배우면은 반원이사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바로 임상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임상과학은 기초과학을 적용하는 거였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디테스트 컨선, 그러니까 환자의 감정 상태에 이입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얘기를 이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디테스트 컨선이라는 말이 유용해졌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100년쯤 지났잖아요. 100년쯤 지나고 지금 이제 포스트 플렉서널이라고 그래요. 이제 플렉서널 이후 시대인데 이제 이건 100년 정도 동안 굉장히 잘 작동해 왔던 시스템이죠. 이 시스템이 기초과학과 임상의학 시스템. 여기 이제 하나 더 보태진 게 이제 휴머니티입니다. 인문학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학 교육에 있어서도 의학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기초의학, 임상의학, 의료인문학. 의학은 여기 세 가지로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규정에. 그러니까 이게 달라지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어떤 인간적 가치라는 것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거고, 우리도 이런 흐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흐름을 모르고 그냥 자기 이익만 주장해서는 그 이익도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감이라는 가치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학 교육에 굉장히 큰 변화가 이런 겁니다. 프라블럼 베이스드 러닝. 이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실제 사례를 갖고 문제를 해결해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라.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고, 에비던스 베이스드. 그동안에는 이론적 근거만 있으면 무조건 해도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통계적인
통계적인 기법을 통해서 그것이 과연 정당하나 하는 것을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적 데이터가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patient centered medicine, 환자 중심 의학이라는 것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얘기할 겁니다만 환자 중심 의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죠. 근데 그동안 지금까지 과학 중심이었고 과학 중심이라는 것은 결국은 환자나 의사나 누구 중심이냐? 의사 중심이었던 것이죠. 의사는 지시하는 사람이었고 환자는 따르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뒤집어지고 있다는 거죠. 환자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환자의 문제를 중심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얼 월드 시츄에이션이에요. 실제 사례 갖고 해라. 가상의 사례를 갖고 공부할 필요 없다. 실제 사례를 갖고 공부해라. 그래서 지금은 의학 교육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치의학 교육은 그렇지 못했으면 안타깝긴 해요. 제가 의과대학에 오래 공부했기 때문에 그걸 다 너무 잘 알거든요. 치과대학에 와서 한 10년 됐는데 너무 안 돼요. 그래서 좀 굉장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운동이 일어나요. 프로페셔널리즘 무브먼트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 프로페셔널리즘이 이제 쇠퇴하고 있다라고 해서 다시 우리 프로페셔널리즘을 도입해야 된다. 새롭게 도입해야 된다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치과 의학에서는 또 이런 보고서들이 나와요. IOM 리포트라는 게 인스티튜트 오브 메디신, 미국의 그 의학 연구원, 뭐 의학 관련 그런데요. 거기서 나온 리포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치의학 교육이 크로스로드 갈림길에 섰다. 1995년에 나온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시를 하고요. 그러니까 가이스 보고서 나온 이후에 축적됐던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개선을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도 거의 반영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좀 그 처음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분리 독립했을 때 그런 그 상황하고 지금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치과의 미래를 새로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아서 안타깝긴 합니다. 자, 그 치의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 가지예요. 기술이죠. 그 다음에 학문이에요. 그 다음에 전문 직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술, 학, 덕 이렇게 구분합니다. 학, 술, 덕이죠. 학, 술, 덕. 그 의학, 의술, 의덕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뭐 BC 3000년부터 또는 그 이전부터 우리가 실용을 해왔단 말이고요. 그다음에 유럽에서는 이제 이런 직업으로 돌팔이 또는 이발사들이 해왔던 거고요. 그다음에 학술적으로는 이제 피에르 포샤르라든가 존 헌터 같은 사람들의 이런 노력을 통해서 학술적으로 발돋움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윤리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직업 전문으로서 1840년에 이제 세계 최초의 치과대학이 볼티모어에 생기죠. 그리고 이제 코드 오브 에틱스가 이제 1859년에 미국 치과의사협회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학술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 전문 직업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과학 이전에는 어떤 그 주술적인 것, 그다음에 경험에 의존해서 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보다 열등하다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까 굉장히 사례를 많이 보셨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과학적 발전 과정에서는 이제 피에르 포샤르나 존 헌터 같은 사람에 의해서 실험의학 또는 체계적인 지식 체계로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전문 직업으로서는 플렉스너 보고서와 가이스 보고서로 해서 근대 20세기에 저는 전성기를 구가했다고 봐요. 치과 의사라고 하는 직업의 전성기는 20세기였다. 근데 21세기까지 이어질 것이냐, 그건 잘 모르겠다. 그겁니다. 그다음에 상업주의 전통이 굉장히 강하다. 치과의술은 굉장히 상업주의 전통이 강하고, 말씀드렸던 트웨니 스파크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례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속에서 이제 다시 프로페셔널리즘이 다시 논의되고 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문서가 나왔는데 아직 제대로 실천되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술은 인술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아까 얘기 나왔었죠. 의술은 인술인 건 틀림없어요. 근데 또 동시에 상술이기도 하다. 이건 뭐 히포크라테스 때부터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인술이면서 동시에 상술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술이기만 하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프로페셔널리즘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의사협회나 치과의사협회가 어떤 자기 그 직업 이익만을 대변하는 그런 조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중립적인 면허관리기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어떤 신뢰를 회복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가 신뢰가 완전히 땅에 떨어진 시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내부에서부터 이런 운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립적 면허 관리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이건 뭐 저 벤치마킹 할 게 얼마나 있으니까요. 우리처럼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거든요. 일본만 해도 일본이 우리랑 굉장히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일본도 안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만 가지고 일본이 가르쳐 준 걸 우리는 그냥 고수하고 일본을 바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립적 면허 관리 기구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건 제가 굉장히 강조했던 건데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은데 얼마 전부터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좀 한두 분 늘어나서 좀 가지고 있긴 합니다. 희망을. 그다음에 이제 윤리 지침은 만들어졌지만 이거를 실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실천한다는 얘기는 공개를 해야 돼요. 근데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치과의사 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공개가 안 돼 있습니다. 치과의사 면허모를 입력해야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윤리 지침 아니죠. 그건 자기들끼리만 보는 건데 그건 왜 공개를 해야 제대로 된 윤리인 것이죠. 그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빨리 개정을 하면 돼요. 근데 그것도 안 해요. 이건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리 지침을 현실에 맞는 걸 2006년에 만든 건 다시 봐야 될 것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현실에 맞지 않는 건 버리고 새로 만들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현실에 맞는 걸 타입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내고 새롭게 만들어내서 지킬 수 있는 지침을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지금은 공개하지 않는 건 우리가 이걸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걸 숨길 게 아니라 고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표준 시술 지침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건 과잉 진료를 막는데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상당한 그 재량권을 보장하되 그 표준이 될 수 있는 만한 그런 지침은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이거는 과잉이다 하는 그런 것들 기준을 나름 추상적이나마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인술과 상술의 균형을 위한 상식적 논의 구조가 필요하다. 이거 그냥 우리가 서로 공격하고 방어하는 것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에서 뭐 정부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상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술이 상술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술은 것도 틀림없는 거지만 그래서 그걸 균형을 잡는 것이 윤리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있는 학교에 부산대학교에 이제 그 의과대학에는 히포크라테스가 있고요, 치과대학에 피에르 포시라가 있고요, 간호대학에는 나이팅게일이 있는데요. 치과대학에 피에르 포시라 상이 있는 학교가 아마 우리 학교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피에르 포시라가 그렇게 윤리적인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간에 우리의 학문적인 학술적인 오리진이기 때문에 제가 주장을 해서 동상을 세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